그 사람 그림자는 팔을 돌리기 시작했다. 자, 오늘 읽어볼 괴담은 장난 아니게 무서운 이야기, 짧은 일본 괴담 모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전에 읽었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고 오늘도 재밌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괴담은 니찬 괴담 외제기다입니다. 외제기다, 아키타의 마타기, 그러니까 도호쿠 지방의 사냥꾼들 사이에 전해지는 얘기로 외제기다라는 것이 있어. 외제기다란 요컨대 외치다, 사케부의 방언인데 마타기들이 말하는 외제기다는 산신이 부르는 목소리를 뜻한다고 해. 산신은 때때로 그 신통력으로 마타기들에게 외제기는 경우가 있대. 아키타현 북아키타시에 사는 야마다 이와쿠라라는 나이 드신 마타기의 표현에 의하면 산신의 목소리는 가늘고 여물진 목소리로 머나먼 곳까지 울리는 꽹가리 소리와 닮았다더라. 이와쿠라 마타기는 인생에서 딱 2번 이 산신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모양으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귀울림 같기도 한, 어느 쪽인지 말하자면 진동 혹은 텔레파시 같은 것이었다는 모양이야. 산신이 외제기는 목소리는 대개 그 길조로, 게다가 집단으로 사냥할 때도 모든 사람한테 들리진 않고 그 사냥패의 두목, 스카리나 또는 1, 2위를 다투는 실력자한테만 들린대. 동쪽에서 들려오는 외제기는 소리가 가장 좋은 징조로 그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사냥감이 있었다고 해. 어느 때였나 오히라 산속 깊이 이구스 숲이라는 곳에서 한 마타기가 이 외제김 소리를 들었대. 그리고 그 외제김이 가리키는 쪽으로 이리 남짓 가니까 과연 거기에는 지금까지 본 적도 없이 거대한 곰이 있어서 잡아보니 7척 5촌, 그러니까 2m 25cm를 넘는 반달 가슴곰치고 규격 외의 대물이었다는 거야. 완전 대물이었대요. 또 이상하게도 이 외제김은 마타기뿐만이 아니라 집을 지키며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한테도 가끔 들리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사냥 성과가 있을 때니까 재빠르게 마타기들을 마중할 준비를 했다더라. 산골짜기 사람들한테 들리는 신의 기묘한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야. 이건 되게 멋있다. 뭘까요? 좀 가늠이 안 되긴 하는데 약간 그 산신이 좀 알려주는 느낌인 거잖아요. 야, 오늘 큰 거 왔다. 야, 오늘 큰 거 왔어. 잡아가. 이런 거잖아. 이건 되게 멋있네. 저런 소리 들었을 때 되게 사기가 충천을 하겠네요. 아, 오늘 큰 거 왔구나. 갑니다, 산신님. 그래가지고 대물 잡고. 신기합니다. 한국엔 이런 거 없나? 자, 다음 이야기는 신음하다라는 괴담인데요.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어릴 적에 할아버지의 무역 관련 일 때문에 홍콩의 항구 도시에서 2년 정도 살았다. 당시에는 중국의 문화 대혁명 때문에 살해당한 희생자가 내륙 지방의 강에서 떠내려와 해안가에 떠오르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아버지도 큰아버지도 처음에는 시체를 두려워했지만 하도 자주 떠내려오는지라 점차 익숙해져서 썩어 문드러진 시체를 막대기로 찌른다든지 장난을 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이 난 큰아버지가 시체의 얼굴을 걷어 찼을 때 시체의 입이 벌어진 다음 울기 시작했던 것이다. 시체의 배에 쌓인 가스가 트림과 같이 나오는 거라고 큰아버지는 말했지만 아버지는 도저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날 밤에 아버지가 눈을 떴더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불로 둘둘 말고 침대 밑에서 떨고 있는 큰아버지가 있었다. 왜 그래? 라고 큰아버지한테 물어보려다가 아버지는 낮에 입을 벌렸던 썩은 시체가 큰아버지의 책상 위에 단정히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 문드러진 시체는 가늘게 떨며 쥐어짜듯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걸 본 아버지는 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걸 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달려오고 둘 다 엉엉 울며 매달리며 아침까지 벌벌 떨었다. 다음날 사정을 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희생자가 떠올랐던 해안에 향꽃과 꽃을 바치고 두 사람은 명복을 빌었다. 두 번 다시 희생자의 유해에 고약한 장난은 치지 않았다. 큰아버지는 그 후 일본에 돌아와서
무슨 파괴승 마냥 화려한 외제차를 여러 대 모는 답없는 스님이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신원 불명의 시신을 인도받아 대대로 공양하는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계신다. 뭐야. 그러니까 그 전에 전 방송에서 얘기 나왔던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절을 대대로 물려받고 그런데요. 절을 물려받는데 이 개념이 신기한데, 그러면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막 외제차 많이 몰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나왔던 그 큰아버지가 잘못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좀 속죄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다. 신원 불명의 시신을 인도받아서 대대로 공양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걸 보면 계속해서 속죄하고 계시다, 뭐 그런 겁니다. 자, 다음 괴담입니다. 자, 다음 괴담은 귀자모신 터널입니다. 이번 휴일엔 귀자모신 터널에 가자. A가 그런 말을 하자 B의 표정이 흐려졌다. 거기는 관두자. 거기 말고는 괜찮은데. 평소 같으면 호러스팟 순례에 먼저 나설 B가 웬일로 소극적이다. 회사 동료인 나와 A, B의 이 세 명은 이번 방학에 영혼과 관련된 명소에 가려고 했다. 귀자모신 터널이라는 곳은 최근 여기저기서 소문이 들려오게 된 신흥 명소이다. 정식 명칭은 모르지만 근처에 귀자모신, 그러니까 아기의 탄생과 양육을 수호하는 불교의 신을 모시는 절이 있어서 터널 이름도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산 중턱쯤에 있는 터널로 산기슭에 도로가 생겨서 교통이 좋아진 다음부터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산 전체가 출입 금지다. 왜 관두자는 거야? 나는 B의 불안한 얼굴을 보며 물었다. 거기는 진짜로 사람이 죽어나간대. 2달쯤 전에 M대학교 그 학생 3명이서 담력 시험을 하러 갔는데 돌아온 건 한 사람뿐이었어. 그 녀석 얘기에 따르면 나머지 2사람은 터널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터널 출구 쪽으로 뛰어갔대. 3일이 지나도 그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경찰이 수색을 했더니 터널 속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는 거야. 온몸이 멍투성이었대. 그런 건 그냥 흔해 빠진 소문이잖아.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우리 집 바로 옆에 살던 사람이었다고. 이건 본인한테 직접 들은 거라니까. 나도 A도 잠시 침묵했다. 무거운 분위기를 지우려는 듯이 A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 둘이 귀신한테 살해당한 거라고? 등신 같아서. 잘 생각해보면 둘이 싸움이라도 했겠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죽였겠지. 그런 게 다 귀신 때문이면 일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뭐 다 미제 사건이겠다. 나도 A의 생각과 마찬가지였다. 일본에서는 하루에 몇천 건의 그 인위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그중 하나가 우연히 심령 스팟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다. 알았어. 그럼 갈게. B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그렇게 대답했다. 나와 A는 부푼 기대를 안고 당일날 일정에 대해서 이것저것 논의를 했지만 그동안에도 B의 표정은 영 풀리지 않았다. 약속 당일날은 날도 좋아서 8월 치곤 시원하고 기분 좋은 날씨였다. 일단 우리 집에 집합한 멤버들은 전철을 2시간가량 타서 교외의 역까지 갔다. 그 역에서 또 도로를 따라 2시간 정도 걸어간 뒤 귀자모신 터널이 있는 산의 산기슭에 도착했다. 산 주위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울타리에 달린 문은 잠겨있지도 않아서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 너도밤나무에 둘러싸인 산길을 20분쯤 몰랐을까? 귀자모신 터널이라고 생각되는 장소에 도착했다. 아직 낮 시간대다. 터널은 얼핏 보기엔 아무런 별남점이 없는 외관으로 좀 더러울 뿐 이렇다 할 특징이 없었다. 어디에나 있는 콘크리트로 된 터널이었다. 출구의 빛이 입구인 여기까지 닿는다. 생각보다 길이는 짧은 것 같았다. 이런 평범한 터널이 왜 심령 스팟이라는 거지? A가 맥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가려고? B는 아직 결심이 서지 않은 것 같았다. 무서우면 남아있어도 돼. 우리 둘이서 갈 테니까. 이 쫄보야. A는 웃으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우리 셋은 당장 터널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터널 안쪽은 무척이나 조용했다. 차 4대 정도가 지나갈 폭이려나? 일단 손전등을 들고 왔는데 이 터널에서는 필요가 없었다. 입구와 출구, 양쪽에서 쏟아지는 빛으로 발치가 훤히 보였다. 군데군데 무릉덩이가 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데 비해 터널 벽이나 천장은 깔끔했다. 낙서도 하나 없었다. 이거 기대 밖인데. A는 정말 시시하다는 듯이 말했다.
천천히 걸은 것 같은데 그래도 2, 3분 만에 출구로 나오게 되었다. 출구 바깥은 제법 넓은 범위의 평지로 키가 작은 식물들이 온통 자라나 있었다. 포장도로는 터널 출구에서 끊겨 있어서 더 이상 앞으로 가는 건 힘들 것 같았다. 출구 바로 오른편에 2층짜리 민가가 딱 한 채 있는 게 보인다. 현관문이 떨어져 있었고 창문도 달려있지 않았다. 외벽 전체를 휘게 칠한 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단독 주택이었다. 야, 저거 봐봐. A가 뭔가를 가리키며 중얼거렸다. 초목이 우거진 저 멀리 앞에 200m 정도 앞쪽일까? 그네와 미끄럼틀이 보였다. 놀이터가 있나? 내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렇게 묻자 A가 약간 목소리를 높였다. 아니, 저건 사람이야. 누군가 있어. 눈을 크게 뜨고 잘 보니 분명 모래밭 주변에 사람이 보였다. 푸른 원피스 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모래밭 끝에 걸터 앉아서 몸을 이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야, 이만 돌아가지 않을래? B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집에 사람이 사는 건가? A가 시선을 민가 쪽으로 돌렸다. 그 직후 A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나도 A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보고 몸이 굳어졌다. 민가 지붕 위에 사람이 서 있었다. 역광이라 모습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임은 틀림이 없었다. 멍하니 그 광경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셋의 앞에서 그 사람 그림자는 팔을 돌리기 시작했다. 아니, 팔을 돌린다기보단 어깨만을 힘껏 움직이는 듯 양팔의 위쪽, 아래쪽, 손목 부분은 마치 장식 마냥 어깨의 힘으로 휙휙 휘둘리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캠으로 보니까 무서운데? 무서워. 동네 아저씨 아니냐고요? 상반신의 격렬한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발치는 무심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지붕에서 떨어질 것만 같았다. 우리 셋 모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저 서서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그때 어디선지 깨악 하는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상당히 가깝다. 나는 순간 아까 그 여자를 떠올리고 눈만 공원 쪽으로 돌렸지만 여자는 변함없이 이쪽을 향해 앉아 있었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움직임이 없다고 할지 아까 봤던 공원 풍경을 그대로 찍어둔 사진이라도 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다시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아파, 아파 라는 말 같았다. B는 부들부들 떨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A는 입을 떡 벌린 채 움직이지를 못한다. 지붕 위로 시선을 되돌리니 그림자의 팔의 움직임은 더욱더 심해졌다. 손목이 찢겨 나갈 때까지 그 동작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하 좌우 상관없이 이리저리 팔을 휘두르고 있다. 마지막에는 팔 전체를 풍차처럼 엄청난 속도로 돌리더니 그 기세에 휘말린 것처럼 그 사람 그림자는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퍽 하는 희미한 소리를 내면서 그것은 우리들의 수미터 앞에 떨어졌다. 입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건 40대 정도의 아주머니였다. 얼굴을 보니 누가 봐도 즉사였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의 팔만은 꾸물꾸물 원을 그리듯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었다. 팔 전체가 멍투성이었다. 눈을 뜬 채 숨이 끊어진 아주머니의 얼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절망해버린 듯 고민으로 가득한 표정이었다. 나는 너무나 참혹한 그 광경을 보고 싶지가 않아서 다시 공원 쪽으로 눈을 돌렸다. 공원에 걸터 앉은 여자는 단지 이쪽을 향해 있을 뿐이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깊은 산속에 이런 빈집에 사람이 살 리도 없고 애당초 저기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다 보일 텐데. 그런데 어째서? 나는 거기까지 생각하고 문득 아까 들렸던 비명소리는 우리 눈앞에 쓰러진 아주머니가 내지른 게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들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몸이 움직여서 지붕 위에서 떨어진 게 아닐까? 그럼 저건 대체 누구지? 아까까지와는 다른 공포가 나의 머리를 지배했다. 어쨌든 여기서 도망쳐야만 했다. 나는 작은 소리로 A와 B에게 도망가자 라고 속삭이고 가지고 있던 짐을 땅바닥에 내렸다. A도 B도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야!
내 신호와 동시에 우리는 모두 동시에 뒤로 돌아 터널 속을 달렸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달리다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도 멈추지 않았다. 달리고 달려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쯤 산 입구의 울타리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다. 도대체 뭐야 그건? A가 쌕쌕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게 말했다. 나는 3명 모두 무사한데 안도를 하면서 B한테 핸드폰을 빌려서 경찰에 연락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아침 방송 프로그램에서 유령 터널에서 연속 괴사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왔다. 그 뒤에 경찰이 유해를 옮기고 신원을 확인한 모양이다. 그 아주머니는 2달 전에 터널 속에서 숨진 대학생의 어머니였다. 자식의 공양을 위해서 인근에 있는 귀자모 신을 모시는 절을 참배하고 그곳에 왔다고 한다. 부검 결과 아주머니의 양팔의 뼈는 산산이 으스러져 있었고 몇 번이고 단단한 물건에 부딪히는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의사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건 양팔의 신경까지 갈갈이 찢어져 있던 점이다. 보통 아무리 강한 충격을 받아도 신경이 이렇게까지 토막이 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었다. 격통의 비명을 지르면서 팔을 집안 벽에 부딪히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니 등골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다. 나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지라 그 귀자모신을 모신다는 절에 전화해서 주지 스님한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귀자모신이라는 신은 인도의 전승이 그 원형인 신령이라고 한다. 귀자모신에게는 몇백이나 되는 자녀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납치해와서 잡아먹는 흉폭한 성정이 있었다. 이를 타일로 고치기 위하여 부처님께서 귀자모신이 가장 아끼는 막내를 숨겨버렸다. 아들을 빼앗긴 부모의 마음을 뼈저리게 깨달은 귀자모신은 자기의 과오를 뉘우치고 부처님 밑에서 개과천선한다. 그 후에는 순산, 육아의 신으로서 대중에게 널리 추앙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큰맘 먹고 우리들이 본 것들을 하나부터 10까지 주지스님께 말씀드려보았다. 그러자 주지스님이 말하길 그 터널은 귀자모신을 모시는 절의 본당 입구에서 일직선으로 선을 그으면 그 연장선상에 있으니 통로가 되기 쉬운 게 아닐지요 라는 것이다. 순산을 기원하는 신령인 만큼 특히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 영향을 끼치기 쉬운 게 아니냐는 이야기였다. 그러고 보니 목숨을 잃은 대학생들은 둘 다 여성이었다. 원래는 신앙의 대상인 귀자모신이 거기선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면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주지스님은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실은 제 아내도 반년 정도 전에 갑자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어쩌면 저희 귀자모신 본당에 언뜻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무언가가 침입한 걸지도 모르겠군요. 정말 지친 것 같은 목소리로 그렇게 중얼거리셨다. 야, 나 재밌는데요? 재밌다 재밌어. 귀자모신 터널이라는 괴담이었는데요. 이게 되게 기괴해. 묘사가 너무 기괴해. 처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팔을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다가 지붕에서 떨어지고 바닥에서도 저런단 말이에요.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상당히 기괴합니다. 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상당히 기괴하고 귀자모신의 탈을 쓴 무언가가 저 절에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주지스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재밌는 괴담이었고 귀자모신 터널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괴담은 산의 마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무리가 아니고요. 피니시가 아니라 마물, 고스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산의 마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홋카이도에서 사냥꾼 일을 하던 사람이 해준 이야기. 어떤 산에서 숙박하면서 곰을 쫓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옆에서 자고 있던 그의 파트너 사냥개가 일어서서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왜 그래? 라고 말을 걸어봤지만 평소엔 큰 곰 앞에서도 겁먹지 않던 그의 파트너는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고 텐트의 어느 한 곳을 바라보며 신음하고 있었다. 이거 혹시 불곰이 야습을 노리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엽총을 잡고
천막을 열어 젖히자 사냥개는 엄청난 속도로 뛰쳐나갔다. 그걸 보고 있자니 사냥개는 그가 캠핑하고 있었던 공간에 산 비탈 쪽으로 달려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 연신 신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컹컹 짖더니 갑자기 꼬리를 배 사이로 말고 겁먹은 듯한 소리를 내면서 후퇴하고 다시 달려가서 허공을 향해 짖는 일이 반복된다. 처음에는 불곰의 습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냥꾼은 소름이 끼쳤다. 평소엔 불곰 앞에서도 겁이 없는 자신의 애견이 벌벌 떨고 있다는 게 그의 자신감에 제동을 건다. 바로 그때 그는 예로부터 듣던 산의 마물이라는 말을 떠올렸다. 사람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지만 아무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사람이나 사냥개의 목숨을 빼앗아 사라져버리는 마물이 산에서는 가끔씩 나타난다 라고. 그렇게 선배의 사냥꾼한테, 동료와 지인들한테 들어온 것이다. 그것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지만 산속에서 만날 경우 즉시 불길한 징조를 일으킨다고 하여 지금도 사냥꾼들은 그것들을 경계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즉시 사냥개의 목줄을 잡고 텐트로 끌고 와서 방금까지 개가 노려보던 그 한 부분으로 총구를 향하고 오지 마라 라고 빌면서 하룻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그의 애견은 그동안에도 낑낑댔지만 새벽녘이 되자 침착해졌다고 한다. 다음날 날이 밝아올 무렵에 그의 애견이 짖었던 곳으로 올라가 봤지만 생물의 흔적은커녕 아무런 변화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훗날에 그 얘기를 선배 사냥꾼에게 했더니 오, 그거랑 마주쳤다고? 라고 하면서 어쩐지 기쁜 듯 말했다고 한다. 요새는 마타기들, 그러니까 사냥꾼들이라 하더라도 그가 조우했던 정체불명의 영혼을 만나게 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다. 아니, 사람 죽을 뻔했는데 야, 만났다고? 야, 쩔어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그 흔한 일이 아니긴 하니까 신기하긴 하네요. 왜 기뻐하는 거야? 사페 아냐? 사페 선배. 아, 근데 역시 사냥꾼 썰이 재밌네요. 약간 생명의 위협을 받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 저는 누구 한 명 죽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죽어가지고 좀 다행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알 텐데 갑자기 막 천장을 향해서 개가 막 짖거나 야옹이가 막 울거나 이러면 좀 무섭죠. 예. 짖는다거나 뭐 울음소리를 낸다던가 하는 게 무서운 이유는 걔네들이랑 말이 안 통하니까. 걔네가 하는 일이, 하는 행동, 뭐 그런 소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걔네들이 무슨 의미로 행동과 소리를 내는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미 부여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정체 모를 것이라는 괴담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2달 전쯤 새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새 집은 현관이랑 거실이 문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 문에는 커다란 불투명 유리가 달려있다. 딱 성인 남성 키 정도의 높이까지 유리로 되어 있다. 새 집으로 이사 오고 얼마 지나서 나는 밤중에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들려 눈을 떴다. 쿵쿵쿵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불투명 유리가 깨질 듯한 기세였다. 누군가 침입하려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현관은 잠겨 있었고 나는 문단속을 확인한 후 문을 닫았다. 그러자 그 문 너머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다. 쾅쾅쾅. 우와, 근처에 민폐니까 작작 좀 하지 라고 솔직히 생각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신음소리는 문 너머에서 들린다. 하지만 유리 너머로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별로 무섭지 않았고 짜증이 앞서 적당히 해! 라고 호통을 치고 말았다. 그러자 그 소리는 그쳤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일까? 거실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시야 끝에 무언가의 기척을 느꼈다. 뒤돌아보니 큰 불투명 유리 너머에 새까만 그림자가 붙어 있었다. 딱 나보다 좀 나이가 적어 보이는 남자? 여자가 양손을 얼굴 옆에 벌리고 있었다. 불투명 유리라 표정이나 얼굴 생김새는 잘 모르겠지만 입을 쩍 벌리고 왠지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그래도 신음소리도 물건 소리도 들리질 않는다. 잠시 후에 검은 그림자는 쓱 하고 사라져버렸다. 누가 침입하려는 건가? 하고 생각해서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단속을 확인하고 나는 다시 거실에서 정리정돈을 시작했다. 그랬더니 또 찰싹하고 검은 그림자가 불투명 유리에 달라붙었다. 있는 힘껏 충돌할 정도의 기세였는데 자그마한 소리 하나 나지 않는다. 그 사이에도 그는 무언가 신음하고 있었다. 사라졌다가는 붙고 사라졌다가는 붙기를 반복. 그러다가 나도 화가 나서 그만 좀 하라고! 라고 말했다. 그러자 검은 그림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거기서 또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또 밤중에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다. 문을 봤더니 불투명 유리가 크게 깨져 있었다. 건너편에는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없다. 이렇게 큰 소리가 났는데 근처에 들리지는 않았을까 궁금했지만 그보다 유리를 영혼인가 뭔가 정체 모를 것이 깨먹은지라 나도 화가 나서 진짜 적당히 하라고 했지! 라고 말하면서 문 손잡이에 손을 댔다. 그러자 귓가에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되니 나는 자기도 모르게 깨달아 버리고 말았다. 검은 그림자 모습의 그 녀석은 처음에는 소리나 충격으로 닥치고 일주일 있다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구나 하고 말이다. 그 뭐냐, 번개는 멀리서 빛이 번쩍하고 시간차를 두고 소리가 들려오잖아. 그런 느낌? 그놈의 경우 소리가 먼저고 보이는 게 나중이 되는데 녀석은 시간차를 두고 온다 라고 하면 지금 유리가 깨졌으니까 이미 그게 방 안에 들어왔다는 건가? 보여주고 싶어 라는 말은 대체 무슨 뜻일까? 일주일 후가 몹시 불안해져서 지금 문 앞에서 유리 파편을 청소하고 있어요. 아, 그 녀석의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어쩌면 좋지? 오이? 여기까지가 이 괴담, 정체 모를 것이라는 괴담이었는데요. 뭔가 허무한데? 저렇게 끝나는 거 좋다고요? 약간 열린 결말이라 상상의 나래를 좀 더 펼치게 하는 거. 여기에 좀 좋긴 합니다. 허무하긴 해도. 뭘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해요. 이 사람이 깨달아 버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 이 자식은 일주일 있다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구나. 이 사고방식 이해가 안 돼. 이걸 어떻게 알아? 그냥 변태라서 보여주고 싶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소리만 들리는 애인데. 뭐지? 아, 근데 갑자기 저도 좀 느껴지는 거는 처음에는 유리를 못 깨다가 그냥 문 밖에만 있다가 이번엔 유리를 깼어. 깬 다음에 이제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조만간 눈에 보인다라는 거겠죠.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고방식이 약간 이해는 되긴 하네. 어느 정도는. 완전 다는 아니지만. 로또 번호를 보여주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뭐 숨겨둔 땅 문서를 보여주고 싶다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이쁜 내 얼굴 보라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이 되게 예뻤어. 완전 학교에서 여신이었어. 근데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러면 나 이쁜데 나 완전 사시 패스한 것보다 더 이쁜 사람인데 아까워. 이쁜 내 얼굴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아, 이게 그 결말이 좋네. 허무해도 이게 열린 결말이라 가지고 상상의 경로가 되게 무궁무진하네요. 이건 뭘까 이거? 약간 그거 생각나거든요. 판의 미로에 나오는 그 괴물 있잖아요. 눈 이렇게 하는 애.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목도리 도마뱀 개인기다. 보여주고 싶어. 나 목도리 도마뱀 연습했단 말이야. 연습했으면 보여주고 싶겠다. 예. 자, 아무튼 정체 모를 것이라는 괴담이었고요. 열린 결말이 좋네요. 네, 이 장난 아니게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산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보다 저는 이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좀 소재가 다양하잖아.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괴담은 돌아가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있었던 일이다. 탁탁하는 거친 소리에 처음엔 비가 쏟아지나? 라고 생각을 해서 창문을 열었더니 오른쪽에 불이 나 있었다.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가방을 잡고 밖으로 나오니 거의 같은 빌라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까이서 불이 났다. 옆쪽에 낡은 빌라, 실제로 왜인지 모르겠지만 연결되어 있음. 그 빌라의 한가운데 있는 방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을 만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일찍 알아차려서 무사히 탈출했다. 곧 소방수들이 도착했다. 1시간 정도 지나고 시신을 담는 주머니 같은 걸 들고 들어가는 걸 보고 안에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나는 생각했다. 결국 원인 불명의 화재로 불이 난 방을 비롯해 방 3개가 타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사람이 살만한 상태가 아닌지라
불이 난 아파트는 봉쇄되었다. 불이 난 방은 할아버지, 때때로 치매기가 있는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데 근처에 사는 누나가 가끔 간호하러 오고 있었다. 그 할아버지 부모님은 최근에 돌아가셔서 매일 아침 일찍 큰 소리로 불경을 읽으며 향불을 피우고 계셨다. 화재의 원인은 향불을 피울 때 켰던 촛불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언젠가 불이 날지도 모르겠다고 소문이 돌긴 했었음. 불이 났을 당시 건너편 빌라에 사는 아주머니가 발견하고 신고했다. 신고한 아주머니 얘기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처음엔 베란다로 나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갑자기 방으로 되돌아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말하길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누나한테 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천국의 부모님이 불렀기 때문에가 아닐까 하는 얘기였다. 창문도 문도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거센 불길이었는데 방 안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심정은 대체 어땠을까? 진짠가? 향불을 피우시다가 불이 나가지고 베란다에 나가서 도움을 청했는데 아이씨 그냥 죽자. 그래 이참에 죽어야겠다 하고 그냥 방으로 돌아가신 건가? 엄청 큰 결심을 하신 거네 그러면. 안타깝기도 하고 혼자 살다 보면 나이가 많게 그러니까 노인 상태에서 뭐 딱히 뭐 같이 지내는 가족도 없이 혼자 있으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시면서 사셨던 할아버님 마냥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건가? 뭔가 안타깝네요. 일본이 또 그 고령 사회잖아요. 한국도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뭔가 좀 안타깝네. 자결통이 고통 1위라던데 맞습니다. 거의 뭐 상위 1, 2위 아닌가? 1등인가? 자결통이? 불에 타서 그렇게 하는 게. 또 치매기가 있으시구나 때때로. 와 이것도 좀 영향이 있긴 하겠다. 나는 진짜 혹시나 근처에 사는 그 누나가 할아버지 돌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건가 했는데 그런 얘기는 딱히 없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너무한 얘기죠. 자 다음 괴담은 깨지 않는 꿈과 나의 애견입니다. 뭔가 슬플 것 같은데요.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고 이불에서 나왔는데 또다시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이런 짓을 몇 차례 반복한 다음 이건 꿈이구나 하고 알아차렸다. 화장실 가는 것도 귀찮은데 꿈속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라면서 이불 속에서 그대로 오줌을 쌌다. 우와 따뜻해 라고 생각하자마자 다시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물론 이불은 젖지 않았다. 이번에는 초인종이 울렸다. 네 라고 대답하고 이제 일어날 수가 있네 라고 생각한 다음 이불에서 나왔는데 또 다시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그런 꿈이 수십 번이나 계속 되풀이됐다. 이제 그만 용서해줘. 누가 좀 도와주라. 울 뻔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내 곁에 다가왔다는 걸 알았다. 그 녀석은 똑똑하고 착하고 귀여운 마치 나 같은 개였다. 자고 있는 내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일어나서 산책까지 안 할래? 날씨 무지 좋아 라는 표정. 알았어 라고 말하면 나는 이불에서 일어섰다. 개는 없었다. 하기야 내 애견은 5년도 더 전에 죽었으니까 있을 리가 없지. 꿈속이라도 좋으니 다시 한번 산책을 나가고 싶었다. 그렇게나 꿈속에서 탈출하고 싶었는데 일어난 다음 울었다. 슬퍼서 울었다. 엄청 탈출하고 싶은 꿈, 되게 무서운 꿈, 용서해줘, 누가 좀 도와줘 라고 생각할 만큼 그 꿈에서 탈출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꿈을 꾸고 있는데 그 꿈 속에서 5년 전에 죽은 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이 갑자기 이제 또 그리워지는. 야 이거 이야기 좋다. 슬프다. 너무 슬픕니다. 어떡해. 제가 개랑 고양이 키운 적은 없긴 합니다. 근데 좀 슬프네요. 그 악몽을 개가 깰 수 있게 도와준 거임?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깨지 않는 꿈과 나의 애견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 전철이 되고 싶어입니다. 뭐지? 기차 덕후인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친구의 친구인 다케루란 애가 있었어. 두세 번 정도 친구들 따라 걔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처음 방에 들어갔을 때 바닥 가득히 장난감 전철 레일이 깔려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
그 위를 전철 장난감이 몇 개 지나가고 다케루 군은 그걸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아무튼 기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라 도덕 시간에 공책에 자기 장래 희망을 쓰는 곳에 전철이 되고 싶어 라고 크게 쓰기도 했어. 전철 운전수라면 몰라도 전철이 된다니 이상해 라는 생각은 당시에 그 누구도 하지 않았어. 어린이의 순수한 면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선생님도 그냥 웃으셨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주위에서 보면 별난 아이였다고 생각해. 4학년이 되고 다케루 군은 갑자기 전학을 갔어.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고 반 친구들 사이에서 다케루 군이 교통사고로 죽었대 라는 소문이 돌았어. 아마 그땐 나도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결국 확인 못했어. 그리고 그런 기억도 이미 잊어버리고 있던 고3 가을 무렵 자전거를 타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오는 길에 길 바깥 산속에 폐전철이 버려져 있는 걸 발견했어. 폐전철은 거의 갈색으로 녹슬어 빠져서 주위에 나뭇가지나 풀이 창문으로 들어가 있었어. 식물에 침식된 전철은 어쩐지 섬뜩했는데 그때 그와 동시에 주변 경치를 어쩐지 그립다고 느꼈어. 거기서 떠나려고 좀 자전거를 몰았을 때 무심코 근처에 낡은 집의 문패를 보니 거기엔 옛날 그 다케루 군의 성이 쓰여 있었어. 아, 여긴 그 다케루 군의 집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폐전철을 되돌아봤어. 땅거미로 어두컴컴한 산속에서 마치 이 세상에서 혼자만 남겨진 듯 머물러 있는 그 낡은 쇳덩어리에 나는 그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 등골이 오싹오싹하니 무서웠던 게 기억나. 여기까지고요. 되게 뭐랄까 판타지적인 괴담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다케루 군이 죽고 끝이야. 좀 슬픈데? 다케루 군은 왜 전철에 치여서 죽은 걸까? 전철에 치인 거 맞아?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냥 차에 치인 거구나. 전철에 치인 게 아니겠죠. 전철에 치여 죽은 거를 교통사고라고 하진 않잖아. 그 전철이 되고 싶다고 한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었고 나중에 잊고 살았는데 폐전철을 보니까 그 아이가 생각이 났다. 근데 이것도 좀 공교롭네. 근처 낡은 집의 그 문패에 다케루 군의 성이 쓰여 있는데 그 근처에 또 그 폐전철이 놓여져 있어. 요거 자체가 되게 공교롭고 신기하긴 하네. 그것도 아니라면 원래 폐전철이 걔네 집 근처에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다케루가 그 폐전철을 보면서 멋있다 생각하면서 전철에 대한 꿈을 키웠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가 뭐 불의의 사고로 죽은 거지. 겹쳐 보였겠네요. 녹슬고 식물에 잠식된 폐전철과 약간 좀 허무하게 교통사고로 떠나버린 그 친구가 겹쳐 보이면서 옛날 생각이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괴담은 아빠와 통나무와 보모 선생님입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고 뭐 그거 느낌인데. 아빠와 통나무와 보모 선생님. 내가 유치원생이었던 시절 이야기. 어느 날 밖에서 친구랑 울트라맨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멀리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 보육원 2층에서 아빠가 싱글벙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빠다! 라거나 뭐라거나 아마 나는 뭐라고 중얼거렸던 것 같다. 그 소리를 들은 친구 중에 하나가 어디? 하고 찾기 시작했다. 그래서 봐봐 저기 있어! 라고 가르쳐줬다. 친구는 내가 가리킨 곳을 보면서 말했다. 너 이상해. 저건 통나무잖아. 야,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이상한 녀석. 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시 한번 2층을 보았다. 거기엔 보모 선생님이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는 건 우리가 놀던 때는 점심이었는데 왜 아버지가 계셨는지, 그리고 왜 친구는 거기에 통나무가 있다고 본 건지, 결국 거기엔 보모 선생님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지, 그리고 또 어째서 그때 뭐야 보모 선생님이잖아 라고만 말하고 알아서 납득한 다음 또 놀기 시작을 했던 건지. 제 이상한 체험 중 하나입니다. 야, 이거 무서운데? 읽다가 좀 소름 돋았습니다. 통나무 하니까 너구리가 좀 통나무로 변하지 않나? 일본 너구리는? 너구리 요괴가 그 둔갑, 변신을 많이 하는데 거대한 불알을 가진 너구리가 있거든요. 일본에. 바케 다누키라고.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아냐?
오늘날 너구리 요괴의 트레이드 마크라면 변신 능력으로 온갖 것으로 변신이 가능하다고 하여 같은 변신하는 대표적인 요괴인 여우 요괴와는 라이벌 관계라고 한다. 통나무 얘기는 없네. 아무튼 너구리 요괴 아니었을까요? 아빠로도 뭐 변신을 하고 보모 선생님으로도 변신을 하고 통나무로도 변신을 하고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은데, 야, 이게 무섭다. 왜 납득을 한 걸까요? 아빠가 있었는데 뭐야 하고 보니까 또 보모 선생님이 있어. 그걸 납득한다? 어릴 때면 좀 그럴 수 있는 건가? 이게 유치원생이니까. 거대한 뭐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케 다누키라는 너구리가 진짜 큰 파이어 에그, 빅 불알로 유명합니다. 봐봐, 이 전승 중 압도적으로 유명한 게 바로 음낭에 관련된 전승인데, 이 음낭의 가죽이 다다미 8개를 이어붙인 것만큼 넓게 늘어날 수 있어. 이것을 이용해서 구물, 나룻배, 우산, 스모 경기장과 카펫, 두건, 심지어는 이불이나 활의 관역으로 쓸 정도로 다재다능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다. 그럼에도 이 능력을 성적인 용도로 쓰는 묘사는 없다. 암컷 바케 다누키는 이 불알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암컷이면 없어야겠죠? 현대의 창작물에서는 암컷에게는 당연히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 폼포코 너구리 대작전에서 남자만 쓸 수 있는 술법이라고 언급된다. 거대한 불알이 옛 일본에서 금전운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일본에서 너구리가 고환이 큰 동물로 알려져서 이런 전승이 퍼진 것으로 추측이 되고, 대중매체에서 진지하든 개그든 이런 특징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심지어 일본의 동요 중에서는 이런 것도 있다. 너구리의 불알은 바람도 없는데도 흔들흔들, 그것을 보고 있던 부모 너구리 배를 잡고 와타타. 방금 지어봤습니다. 미쳤는데? 아무튼 불알이 되게 다용도 불알을 갖고 있다. 이거 노딱 걸리는 거 아니야?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너구리는 북과 관련이 많은 모습으로 그려지는데, 빵빵한 배를 두들기면 소리를 낸다는 이야기부터 아예 음낭 가죽을 잡아 느려 북채로 두드린다라는 이야기까지 타악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흔히 묘사된다. 이 때문인지 너구리를 묘사한 우키요에에는 코츠즈미 등의 타악기가 같이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우키요에란 이런 일본화, 판화를 얘기하는 거고, 코츠즈미는 이런 약간 장구 스타일? 되게 작다. 일본의 미니 장구라고 보면 되겠네요. 손장구. 귀엽다. 불알 너구리. 그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부천에 되게 유명한 그 연어집이 있거든요. 연어덮밥집인데 칸지돈불이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불알 너구리 있죠? 네. 다들 불알은 가려놨는데? 절묘하게? 보여주세요. 찾아라 드래곤볼. 알을 찾아서. 안 나와 있네. 링크 보냈다고요? 라이브 사진을? 블로그에 있다. 자, 한번 볼까요? 경기도 부천 늦게 가면 못 먹는 사케동, 가치동 찐 맛집 칸지돈부리. 과연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있네요. 아으씨,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 발이 아니야? 이게 발이 아니라고요? 랄브만 있는 게 아니다? 잠깐만, 랄브 토크 몇 분 동안 하는 거야? 아무튼 아빠와 통나무와 보모 선생님 이야기 한번 봐봤습니다. 재밌네요. 랄브 너구리가 아니었을까?